안녕하십니까. 4장에서는 이제 이 세포에, 특히 진핵세포를 중점으로 세포의 이제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의 각각의 다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강의 내용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일단 원핵세포를 간략히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비되는 진핵세포에서는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먼저 이 세포를 제대로 이제 들여다보고 관찰하면서 그러한 정보들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현미경에 대해서 간략한 역사와 오늘날에 특히 어떠한 종류의 현미경들로 어떤 방식으로 서로 다른 목적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현미경이라는 것이 이제 발명이라고나 할까 만들어진 것은 나는 꽤 오래돼서 이제 한 1600년대에 거의 다 되어서 이제 얀센이라는 이분도 아마 네덜란드 사람인가 이 최초의 렌즈를 두 개를 가지고 이것을 복 렌즈라고 하는데 두 개의 렌즈를 가진 현미경을, 그래서 컴파운드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렌즈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현미경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 마치 망원경처럼 생긴 오브젝티브라고 하는 요것을 이제 대물 렌즈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물체에 가까이 대고, 아이피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안 또는 대안 렌즈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물을 확대를 하는데 배율 자체는 목다지 높지를 않았으나, 그러나 사실은 현미경의 최초의 발명자로서, 최초로 사실 발명한 것은 아니지만 최초의 거의 발명자로서 모든 현미경의 아버지라는 크레딧은 이 영국의 이 로버트 후크라고 하는 이분한테 거의 돌아가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율이 좀 높아지면서 30X에서 이런 현미경으로 최초로 이제 식물 콜크, 이 식물 콜크라는 것은 이미 사실은 죽은 우리의 피부 각질이나 마찬가지로 죽은 세포의 껍질일 뿐인데, 어쨌든 미라지라고나 할까, 세포의 잔형. 그래서 이것을 세포를 관찰을 했다고 처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세포라고 우리가 하는 이 셀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이 후크, 이분이 이것을 처음으로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매우 꽤 복잡해 보이는, 여기서 이제 오일 램프를 켜가지고서 여기서 이 오일 램프로 빛을 이렇게 쏴줘서 이 물체, 여기 있는 이 물체를 여기에 있는 이 대물 렌즈와 아이피스인 대안 렌즈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는 꽤 정교하게 만들어진, 물론 이것은 오리지널 그 현미경이 아니라 그 후에 이것을 본따서 레플리카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적인 매우 기념비적인 가치가 있는 물체들을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해서 지금 현재 박물관에 소장을 해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초의 오리지널 식물 겉껍질 코크 세포를 직접 이렇게 후크가 묘사해서 그린 그 그림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좀 약간 신기한 측면에서 저희 레벤 후크라고 하는 이분은 현미경 자체를 렌즈 하나만 가지고, 참 희한하죠. 최초 단 렌즈 구조의 현미경으로 이 배율 자체를 300배 정도. 이분은 또 이제 이력으로서도 또 신기한 것이, 과학자가 아니라 어떤 후크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과학을 일종의 전문가, 전공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나 이분은 직물공이어서 직물공 또는 직물상인, 공은 아니고 분이 일종의 취미로 현미경을 이렇게 제작해서 막 여러 가지를 관찰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 개발하는 현미경 자체도
그 도면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현미경인지 무슨 문 열쇠 고리인지 내가 잘 알 수가 없는데 얼핏 보기에 이게 현미경이야? 뭐 어디로 들여다본다는 얘기야? 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그것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 세포들을 관찰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 레벤후크가 여러 가지 세포들이 움직이는 세포들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세상에 알리고 그런 기화로 해서 사실은 한때 이 전성설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만들어져 가지고서 전성설에 의거하면 그 유명한 호문큘루스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정자 안에 이미 완성체가 사람이 완성체로서 이렇게 좀 들어가서 앉아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다만 크기가 점점 나중에 커갈 뿐이다. 태어나서 라는 것이 이제 전성설인데 이런 황당한 이제 가설을 이론을 또 꽤 명망 있는 과학자들이 신봉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전성설이 한때 이 유럽의 지배적인 이론으로서 자리 잡게 해준데 거의 지대한 공헌을 레벤후크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현미경 꽤 이제 확대 배율이 높으니까 정교하게 이것을 그려서 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헷갈린 거죠. 자기도 볼 때 이것을 자기가 봤다고 완전히 굳게 믿은 거예요. 이 안에서 진짜 완전체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봤다고 믿고서 이것을 전파를 한 거죠.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시대가 지나고 1800년도에 이르러서 이제 거의 19세기에 거의 20세기를 다가가는 그러한 시점에서는 현미경 자체도 이제 많은 계량이 성능과 또한 그 이제 그 보급이라고나 할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현미경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해서 그러다가 특히 이제 독일에서 두 이제 과학자가 슐라이든하고 슈반이라고 하는 두 독일의 과학자가 드디어 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세포 생물학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경우에 강의실에서 이 세포설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강의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별거 아닌데 사실 세포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이상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뭐 당연한 얘기. 그것을 처음으로 이제 확립을 이 19세기 초반이면 초반이고 중엽쯤 되나 비로소 확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생명의 가장 작은 구성 단위 기본 우리가 강의 첫 시간에도 이것을 강조했었잖아요. 모든 생명체의 기본 구성 단위로서 세포가 중요성이 있다라는 그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의 이론, 독트린은 현재 모든 세포는 어디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언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존의 세포로부터만 유래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생물 속생설이라고 하는 이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그 전에 생물 속생설이 확실히 정통 이론으로 과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거가 이제 확실히 확립이 되고 오늘날 생물 속생설이 확연하게 자리 잡기 이전에는 생물이 저절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이 자연 발생설이 지배적인 이 이론이었었는데 여기서 그냥 저절로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을 해서 여기서 창조, 신의 창조에 의해서 그것을 일종의 이제 자연 발생설로 왜냐하면 자연 발생설이라는 이 조건이 어떤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창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그 사실이 아니고 기존의 세포로부터만 또 다른 새로운 생명체가 세포로서 유래할 수 있다라는 요 설이 세포설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사실 입증을 해준 과학자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루이 파스테르입니다. 그래서 백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백신 접종 그 방식을 의사로서 처음으로 개발을 해낸 분이기도 하죠, 파스테르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세포설 덕택에 그때부터 일종의 하나의 유행처럼 현미경을 가지고 세포 분열 연구에 집중을 하게 됨으로써 사실 그 덕택에 염색체라는 것이 실제로 현미경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염색체에서 이 유사 분열이라는 것이 뭐냐면 세포 분열을 할 때 이미 우리가 그전에 이제 대체 강의로서 동영상에서 봤겠구나 이제. 그래서 이 유사 분열 과정 자체가 실제로 현미경에서 관찰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기술적으로 매우 이제 초기 단계인 걸음마 단계인 그런 현미경에서 벗어나서 오늘날에는 소위 말하는 빛을 광원으로 사용하는 이 현미경들, 광학 현미경이라 할지라도 매우 복잡하게, 특히 뭐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가 옆에 부착이 되고, 이제는 이제 이것이 또 특히 컴퓨터와 연동이 되고 하면서 상상은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얘기는 좀 참고해야 되고, 매우 놀라울 정도의 정교한 소위 해상도와 이제 배율을 구가할 수 있는 현미경들이 오늘날에는 이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기본 구성 그 자체는 이제 일단 처음에 눈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아이피스라고 하는 원문으로 저반 렌즈의 한 일정한 정도의 저배율을 가지고 있는, 배율이라는 것이 사실 렌즈가 얼마나 두꺼우냐에 따라서 빛이 얼마나 큰 각도로 굴절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배율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개 돌아가서 이제 리볼빙이 되는 몇 개 서로 대체적인 오브젝티브 렌즈, 대물 렌즈들로 배율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그런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현미경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반 생활 실험을 아마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명칭 몇 가지 정도는 아직도 기억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소위 뭐 아이피스 또는 아큘라라고 하는 저반 렌즈, 그다음에 오브젝티브 대물 렌즈, 그다음에 뭐 스테이지를 이제 한국말로 재물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으나 뭐 그걸 일일이 전부 다 인식을 하고 또는 외운다라는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일이고, 이러한 구성품들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정도로 아는 차원에서 명칭까지도 이렇게 제공을 여기선 했습니다만,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렌즈가 하나와 두 개가 있는 이 심플 단 렌즈로 구성이 되는 현미경, 요즘은 이제 이런 것을 사용하는 이제 돋보기가 그런 것이죠. 것과 오늘날의 광학 현미경에서 사용하는 두 개의 렌즈를 사용하는 이 컴파운드 복 렌즈를 가지고 있는 이 현미경은 다른 점이 물론 이것을 그렇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미지 자체가 두 번 빛을 굴절시키는 것 때문에 이 상이 도치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현미경의 이미지 자체는 이 두 번의 굴절에 의해서 사실은 뒤바뀌게 되는 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 이미지 자체랑 이것의 이 아이피스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치가 안 되게 하는 법도 있으나 뭐 어쨌든 그래서 이미지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뒤바뀐 형상을 이러한 복렌즈에서는 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현미경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한 가지는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나, 우리가 사실 보는 모든 이미지는 우리 눈에서 이제 이것을 또 한 번 이제 굴절을 시키기 때문에 빛을, 그래서 상이 사실은 맺히게 되는 것은 거꾸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은 그 거꾸로 맺히는 현상을 우리 뇌에서 다시 자기들이 알아서 다시 뒤집어주는 뭐 일종의 컴퓨터니까 우리 뇌는 컴퓨터가 알아서 그것을 이미지 다 보정해 주는 것처럼 사실은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광학 현미경 자체는 빛 자체의 광원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밖에 없잖아요. 빛의 파장이 색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광선인 가시광선을 광원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최대 배율이라고 얼마나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느냐는 뭐 이런 수치들을 외운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으로 약 1000배 정도, 뭐 2000배 정도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클레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야 뭐 그냥 수치일 뿐이고 그다음에 더 어디 배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광학 현미경에 있어서는 이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TV에서 해상도를 요즘에 가지고 많이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으나 그 스크린에다가 얼마나 작은 점을 찍을 수 있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얼마나 선명하게 볼 수가 있냐는 것을 해상도로 이제 대충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현미경에서 있어서 해상도라는 것은 두 물체 가까운 거리가 얼마나 정밀하게 식별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해상도라고 하는 이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을수록 해상도가 높다라는 수치이죠. 이것이 약 200 나노미터 정도가 되니까 나노는 뭐냐 마이크로가 100만 분의 1이 미터에 1미터에 100만 분의 1이 1 마이크로미터잖아요. 그것은 나노는 거기에 1000배를 더 그러니까 200 나노미터 정도 되면은 1 마이크로미터보다 약 5분의 1 정도 더 작은 그러한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정도면 뭐 꽤나 높은 해상도일 수도 있으나 그것만 가지고 이 세포 안에 있는 작은 그 구조들이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대체적으로 일단 이 세포 이 원핵 세포의 이 지름이 약 1 마이크로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0 나노미터 정도면은 제대로 이 세포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을 확인하기가 힘든 거죠. 이 해상도는 어떻게 해서 떨어져요? 배율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특히 현저하게 해상도가 떨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 자의 눈금을 우리가 현미경을 두고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배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것을 가리키는 눈금 요 선 자체가 훨씬 더 확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점점 더 두꺼워지다가 배율이 높아질수록 어느 순간에 가서 이 둘이 붙어서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제대로 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해상도의 최대치 리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치적으로 그런데 이 해상도라는 것은 요 D라고 하는 해상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다시 말하지만 이 해상도라는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해상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람다라고 하는 것은 요 빛의 파장을 가시광선을 이제 광원으로 사용하는 광학 현미경이니까 이 경우에는 빛의 파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빛의 파장이라는 것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시광선 중에서도 저쪽 청색 계통의 광원을 사용하면 조금 더 해상도를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 정도는 크게 큰 대세 지장이 없는 결국 가시광선이라는 것이 한 400에서 700 정도 일반적으로 그런 빛의 파장이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분모에 있는 이 NA라고 하는 값의 이제 정체는 numerical aperture라고 하는 좀 미지의 수치인데 일종의 개수 정도인데 상수는 아니고 개수 정도인데 이 numerical aperture라고 하는 값이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것이 크면 클수록 해상도가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 공기 중에서는 뉴머리컬 어퍼처가 약 1에 약 못 미치는 데 비해서
여기서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이제 오일 이 numerical aperture는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은 이 numerical aperture라는 것은 빛이 어떤 통과하는 그 매질에 의해서 빛이 통과할 때 어떤 매질을 통해서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빛이 움직이는 그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한 일종의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일을 통과할 때는 이것이 값이 1.5 정도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실험에서 생물학 실험 시간에 예를 들어서 40배 이상의 예를 들어서 100배 정도의 고배율로 우리가 관찰을 대물론지를 100으로 올려서 고배율로 물체를 관찰할 때는 오일을 여기다 한 방울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것을 오일 이머션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데 모든 과학 현미경에서 그 정도 배율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오일을 하나 떨궈야 그 제대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고배율로 올라왔을 때 이 해상도 때문에 이미지가 배율만 높이면 보여요. 힘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을 때 좀 더 선명하게 식별이 가능해 주는 것이 그런 기름 한 방울 딱 떨어뜨려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게 구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광학 현미경에 해상도 문제가 있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의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이 염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세포 자체 내에 이제 안에 있는 해상도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원활한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염색을 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염색을 한다는 얘기는 고정을 보통 화학물질로 세포 여러 가지 기관들을 고정을 시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죽은 세포만을 관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죽은 세포뿐만 아니라 염색의 화학물질이 그 안에 스며들면서 이런 아티팩트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인위적인 어떤 것을 아티팩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염색 과정에서 무엇이 이렇게 왜곡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아티팩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것인데 그런 것이 발생할 확률이 이제 많아지는 것이죠. 염색을 굳이 하지 않고도 일종의 약간의 이제 기술을 발휘해가지고서 개인기를 발휘해서 페이스 컨트라스트라고 하는 광학 현미경들 현대 광학 현미경들은 모두 이런 페이스 컨트라스트 한국말로 위상차라고 하는 이러한 기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체 내에서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그냥 볼 때는 뭐야 하고 할 때 이거를 약간의 이 컨트라스트를 주게 되면 안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하나 어느 정도까지죠 이것이. 자, 근데 이 광학 현미경 중에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그 중에서 형광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빛을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깜깜한 데서 물론 봐야 되긴 하지만 이것을 레이저를 쏴가지고서 어떤 특별한 파장의 레이저광을 여기다가 물체에다가 이렇게 쏴주게 되면은 그 물체가 만약에 형광을 발현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라면은 빛이 발생을 합니다. 형광이라는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형광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파장의 빛을 그러니까 아무나 다 형광을 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반딧불 같은 것들은 형광을 발현할 수 있는 사실은 반딧불이 형광은 아니지만 형광 물질처럼 반짝반짝 밤에 이렇게 이제 이제 빛이 발현이 되잖아요. 우리의 형광등 같은 것들도 그런 형광 물질이 들어있어서 어떤 특정한 파장의 빛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을 밝히게 되는 것인데 빛을 흡수하게 되면은 그 흡수한 빛을 또 다른 파장의 빛으로 이렇게 빛을 흡수하게 되면 빛이라는 것은 일종의 에너지 개념이니까 그런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뭔가 흥분이 되는 겁니다. 엑시테이션이 이제 돼서
그럼 이 물질이 분자가 이렇게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갔다가 모든 물질들은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되면은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하면서, 그럴 때 그 에너지를 방출할 때 처음에 자기가 받았던 이제 파장의 빛보다 훨씬 더 높은 파장의,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은 준위의 그런 다른 형태의 다른 파장의 빛으로 이것을 토해내고 내뱉어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나가게 되는 이 빛이 어떤 특별한 파장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것이 색깔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형광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형광을 이렇게 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형광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어야 되는, 그 화학적 구조를 우리는 플루로포라고 해서 형광 발색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빛을 이제 흥분시킨 상태를 만들 수 있는 파장의 빛은 주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조금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청색 계통의 그 빛을 이제 흡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녹색 계통의 파장의 빛으로 발산을 하고서, 그럼 우리가 보기에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은 녹색 계통의 빛이 딱 보이니까 그게 형광. 많은 경우에 형광들이 녹색 계통의 형광 파장으로 이것을 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 광원 자체를 이렇게 쏴서 그 광원을 가지고 어떤 물체가, 이 물체가 그것에 의해서 흥분이 돼서 형광을 이렇게 딱 발현을 할 수 있게 됐다면, 여기서도 그러니까 보라색 계통의 빛을 쏴주면 이 형광을 발현할 수 있는 물질이 이런 녹색의 형광을 발현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현미경이, 그러니까 일종의 기본 원리는 광학 현미경인데, 그래서 오늘날 이런 형광 현미경들은 광학 현미경으로 보다가 이것을 형광 물질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할 때는 형광을 켜고 형광을 발현시킬 수 있는 이 기능을 켜고 그것을 형광으로 관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물질을 어떻게 이런 형광을 발현하게 하지? 그러려면은 이제 형광 염색을 시킬 수 있는 어떤 항체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여기다가 어떤 물체에다가 내가 관찰을 하고자 하는 물체에다가 형광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것을 융합을 퓨전을 시킨다든가, 또는 어떤 물질들은 심지어 자기가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이런 형광 빛을 발하는 오토플로레센스라고 하는 자가 형광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일단 화학 물질들이 형광을 띌 수 있는 형광 염색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형광 현미경으로 우리가 물건을 이제 어떤 물체를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포 전체가 모든 세포에 있는 이런 구성 부품들이, 컴포넌트들이 형광을 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목적은 내가 관심 있는 어떤 특정한 물체만이 형광빛을 반짝반짝하게 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물질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형태로 있느냐를 보겠다는 것이죠. 세포 안에 모든 물체가 전부 다 형광을 띠게 하면, 물론 그렇게 관찰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럴 때는 이 형광 염색 물질을 무엇과 특별하게 사용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특별한 표적 물질만 가서 찝어서 이렇게 거기에 염색이 되게 해야 되니까 바로 이 항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광 발색단이 어떤 식으로 그런 형광 물질을 띠게 하는지에 대한, 많은 경우에 형광 발색단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물질들은 이런 유기화학적으로 이런 특별한 이 고리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이 흡수가 되면 이렇게 형광을 띠거나, 이제 그래서 형광을 띈 후에 서서히 에너지를 다 방출했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하는 가역적인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가능한 물질이고, 그래서 형광 염색을 여러 가지 다른 파장의 형광을 발현하는 다른 물질로, 염색 물질로 각각을 전부 염색을 해서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구조들을 이런 식으로 식별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푸른색, 청색, 이것이 핵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미줄처럼 이렇게 쭉 뻗쳐있는 이 실 같은 것들은 뭐냐? 이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볼 세포 골격들인데, 세포 골격을 이루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들인데, 이것은 아마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이제 섬유 아세포, 동물 세포의 섬유 아세포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돌아가서 어떤 특정한 물질을 예를 들어서 항체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항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즘 우리가 훨씬 더 피부에 좀 밀접하게 우리 피부와 맞닿아서 항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듣고, 일반인? 우리는 그럼 뭐 특수인인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이제 항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 왔는데, 요 부위에서 항체를 이제 구조적으로 형상화한 이런 도면인데, 다이어그램인데, 이 항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크게는 이 단백질, 이렇게 길게 있는 하나의 폴리펩타이드와 또 동일한 또 폴리펩타이드가 또 다른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된 또 다른 단백질과 서로 이런 식으로 화학결합, 요 화학결합이 바로 이 화학결합들이 우리가 이미 한번 배운 적이 있는 이황화 결합입니다. 이것들이.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특별한 형태의 모양을 요 부위에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요 부위를 가지고 항원과 항체와 특이적인 결합을 가지고 형성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항원이라고 하잖아요. 항원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합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바로 이 항원 자체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특별한 물질을 이제 항원으로 하는 항체를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이런 형광 물질을 띠게 되는 요 부위들을 일단 특정하게 만들어내는 항체에다가 꼬리에다가 이걸 형광 염색을 할 수 있는 형광 물질 화학단, 형광 발색단을 여기다가 부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관심이 있는 특정한 단백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 형광이 발현되게 되는 것을 기화로 이제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하이드라자이드 같은 이런 물질들은 이 탄수화물을, 특히 탄수화물이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지질 어떤 부분들을 특이적으로 이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 이렇게 형광 발색단을 부착을 시키게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특정한 물질을 형광 염색을 특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좀 기술적인 문제를 다뤘다고나 할까? 그래서 그냥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 뿐이고, 자세한 그런 디테일은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물론 굳이 머릿속에다 괜히 쓸데없이 담아 다니고 있을 필요는 물론 없겠죠. 좀 전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던 이 자가형광에 대해서, 오토플로레센스라는 것은 자가형광을 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이제 식물의 이제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인 엽록소는 실제로 자가 형광 물질입니다. 그래서 빛을 딱 엽록소가 흡수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 자가 형광은 훨씬 더 높은 이제 파장의, 그러니까 적색 계통의 파장으로 빛을 이제 방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빨간색으로 형광 현미경 안에서 보면은 이제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이제 식물 세포 같은 것들을 관찰하게 되면 이렇게 자가 형광들이 이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적색 계통의 자가 형광을 떼이는 이런 식물 세포들을 관찰을 할 때는 이 적색 계통의 이런 형광을 발현하는 물질을 또는 그러한 형광 발색단을 사용해서는 워낙 백그라운드가 전부 이렇게 시뻘건데 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없겠죠. 자, 또 이 형광 현미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이제 혁명을 가져오게 해준 물질이 GFP라고 하는 이 물질로서
풀어서 쓰면 green fluorescence 프로틴이라고 하는 특정한 이제 해파리 에이큐오리아 빅토리아라고 하는 해파리가 자기가 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조건 안에서 자기 요 GFP가 형광이 돼서 번쩍번쩍 이렇게 초록색을 형광을 띠게 됩니다. 그 단백질의 구조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보여지는 GFP라고 하는 단백질의 구조가 이 안에 있는 노란색의 요것이 바로 이 GFP 단백질이 형광을 띠게 해주는 그런 일종의 형광 발색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덕택에 이 모든 단백질 자체가 전체 단백질이 이런 녹색 특별한 파장의 녹색 형광을 띠게 되는데 모양이 전체가 이제 마치 술통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런 단백질 구조를 이제 배럴이라고 하는데 베타 배럴이라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하지만 단백질 구조 이것은 이 베타 병풍 구조 베타 프레리 시스로 완전히 전부 지금 여기 보이는 이제 포인트 화살표 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리본 형식으로 보이는 것은 단백질 구조에서 언제나 베타 배럴이라고 했죠. 알파 나선 구조가 여기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베타 배럴로만 이루어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지금 이제 돌아가는 이 구조 자체를 보면 이 베타 배럴 여기 알파 헬릭스가 맨 끝에 하나 좀 있긴 있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형광 발색단이 이렇게 보이는 구조. 이거를 GFP를 위키피디아에서 딱 찾아치면 이러한 제대로 된 분자 구조가 돌아가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이 아까운 시간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GFP 단백질을 이제 훔쳐가지고 도용을 해서 해파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해파리 유전자를 꺼내와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균에서 좋은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훔쳐와서 우리가 씁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표적 단백질의 유전자하고 이 유전자 GFP 유전자를 융합을 시켜서 일종의 키메라라고 하는데 영어로 카이메라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표적 단백질을 이제 N-말단에다 있으면 곧바로 이 GFP 단백질이 연이어서 이렇게 있는 둘이가 서로 붙어버린 융합이 되어버린 그래서 C-말단은 GFP 단백질이 되는 이런 식의 하나의 유전자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러는 만들어낸 유전자를 세포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세포 같은 데다 집어넣으면 이 표적 단백질이 GFP와 같이 이제 융합이 된 그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또 꼭 굳이 GFP를 C-터미널, C-말단에다 갖다 붙여야 되니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N-터미널 쪽에다 GFP가 있으면서 그 뒤에 따라서 표적 단백질이 오게 되는 이런 식으로 융합을 하게 되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뭐냐면 GFP라고 하는 단백질이 새로 추가적으로 붙어버린 단백질을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표적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이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제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표적 단백질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 단백질인지라는 것을 GFP 형광 덕택에 실제로 형광 현미경안에서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이 표적 단백질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특성을 세포 내에서 추적을 해서 추적 및 관찰을 하는데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얘가 어떤 특정한 관심 있는 단백질을 MXIRT1이라고 하는 그게 뭔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인데 여기다가 이제 이 C 터미널 엔드에다가 요 말단에다가 GFP를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붙여 놓고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 중에 하나가
이 단백질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세포 막단백질인지 아니면 세포질에 그냥 막 분포하는 단백질인지 아니면 핵으로 가는 단백질인지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면 이 단백질이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이 세포 막에서만 이렇게 관찰이 되잖아요. 아, 그럼 이거 막단백질이네. 그런데 여기다가 이 중에서 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 부위를 떼어내버리고 결실을 시킨 다음에 이 부위만 GF랑 융합된 부분을 또 발현시키니까 그 단백질이 갑자기 전부 세포질 안에 지금 세포막으로 지금 가지 않고 세포질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요 부위가 어떤 세포막으로 가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위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방식으로 해서 GFP를 이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관심 사안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GFP 단백질에 대해서 내가 오랜 시간 약을 팔고 있느냐 하면은 이게 정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냐면은 어떤 특정 관심 있는 단백질의 위치 및 활성 상태 같은 것들을 앞서서 얼핏 언급했듯이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가장 큰 이제 이 단점이 살아있는 세포를 제대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염색을 하거나 그래서 봐야 되기 때문에 죽은 세포를 관찰하는 것이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닌지를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죠.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실시간으로 이게 이동하는 그 순간을 이렇게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GFP를 가지고 막 다양한 일을 벌이는 건데 심지어 이런 쓸데없는 장난이라고 내 표현에서 좀 곤란한데 예를 들어서 쥐에다가 그런 특정한 물질에다 형광 GFP를 융합시키면은 그 물질이 몸 전체에 퍼져 있게 되면 이러한 완전히 몸 전체가 100% 녹색 형광을 띠게 되는 그런 쥐를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물질이 예를 들어서 특별한 몸의 부위에서만 발현이 된다는 이렇게 쥐가 이렇게 이런 형광을 특별한 조직 내에서만 발현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여기서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이게 오리지널 형광 파장이었다면 그것을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가지고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다른 버전을 만들어서 요즘은 이제 팔색조도 아닌 것이 훨씬 더 다양한 색깔로 GFP의 변종들이죠.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져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단백질들을 한 번에 관찰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는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GFP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GFP를 처음으로 이제 해파리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하게끔 한 그 과학자가 이제 이분이 크레딧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됩니다. 시모무라라고 하는 일본 과학자인데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스턴 대학에서 활동을 그와 비슷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하신 이분들이 전부 다 노벨상을 올해 아주 오래된 과거가 아닌 최근에 2008년도면 일종의 최근이라고 할 수 받게 됐어요. 그래서 겨우 그런 테크닉인데 겨우 GFP 그까지 게 뭐라고 이제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그만큼 그것에 의해서 그 임팩트가 컸다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 덕택에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웬 브로콜리가 갑자기 나오나 우리의 콩팥 세포 중에서 콩팥 조직에서 어떤 특정한 이 세포들만이 어떤 단백질을 발현한다면은 그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그 단백질에다만 이 GFP를 융합을 시켜서 봐서 관찰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C. elegance라고 하는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시노랍다이드스 엘레강스라고 하는 발생과 분자 생물학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활용이 되는 모델 생물 중에 하나인데 여기다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핵이 염색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DNA를 염색시킬 수 있는 형광을 이용해서 세포들을 이렇게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세포 자체가 지금 여기서 파란 색깔로 보이는 게 DNA들이 지금 염색이 된 거였는데 그 다음에 황금색으로 형광 염색이 된 이 부위는 그 DNA들을 끌어당기는 방추사 염색체들을 DNA를 끌어당긴다기보다 염색체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추사들을 이렇게 다른 형광빛으로 염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 세포가 지금 이 생식세포를 이제 지금 감수분열을 이루고 있는 감수분열을 수행을 하고 있는 세포 자체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금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식물세포 안에서 다양한 특별한 다른 조직들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형광으로 염색을 할 수도 있고 특히 식물 잎의 뒷면에 이렇게 있는 영어로 이것을 트라이콤이라고 하는데 삼지창 비슷하게 생긴 헤어가 한국말로 뭐냐 털 근데 보통 이제 헤어 세포라고 하는데 그런 잎의 뒷면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이 트라이콤이라고 하는 헤어 세포만 특별하게 염색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형광현미경이 훨씬 더 진화를 해서 요즘에는 이 콘포칼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공초점 형광현미경이라고 하는데 이건 훨씬 더 나아가가지고서 그 형광을 발현하는 그 형광 자체의 해상도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개선을 시켜가지고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컴퓨터와 이제 연결시키게 되면은 컴퓨터는 이것을 단층 이미지로 하나하나씩 슬라이싱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다시 구현시키면 일종의 입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서 CT 촬영 찍을 때 그런 것들이 전부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일종의 단층 촬영 형식으로 해서 3차원 이미지 영상을 컴퓨터가 다시 재현해내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몸 안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상도와 이런 3차원적 영상을 구현을 해주는 그래서 같은 세포 아니라도 이렇게 지금 콘포칼 마이크로스코프를 활용해서 딱 보면 일단 훨씬 선명하다. 뭐죠? 그다음에 HD 영상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고 뿐만 아니라 뭔가 입체감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 입체감에 관한 그러한 식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감 있는 영상을 구현을 하게끔 해 주는 것이 공초점 형광현미경을 사용해서 우리가 훨씬 더 이제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서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각 대학교 연구실이 아니라 각 대학교 이제 생명과학 디파트들은 이 공초점 현미경들을 다수 확보를 하고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것을 이제 이 해상도를 슈퍼 레졸루션으로 올려가지고서 아까 광학현미경의 해상도가 보통 끼케야 200나노미터 정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20나노미터까지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개별적인 리보솜까지도 이제는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되면 이제 꽤 이제 여러 가지 해상도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일반적인 그런 현미경 해상도로 보게 된 이제 형광 현미경의 물체인데 이건 뭐 옛날 구식 TV 보는 것 같아가지고서 좀 그러네. 그런데 이것을 요즘 최상의 해상도로 보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단백질 하나하나가 이렇게 구성체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현미경까지는 파트는 끝마치고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됐어도 여기서 계속 좀 더 나갑시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일종의
광을 빛 대신에 전자빔을 사용해 가지고서 광원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일단 배율 자체도 엄청나게 이 전자의 굴절 각도를 조절을 함으로써 고배율, 그래서 100만 배율까지 올릴 수 있는, 이건 뭐 광학 현미경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해상도가 뭐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의 200나노미터 그런 해상도가 아니라 일단은 단위 개별 나노미터 수준으로 이것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학 현미경과 왼편에 보이는 이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은 사실 일종의 해부학적으로 구조로는 뭐 매우 흡사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렌즈 자체를 물론 이제 전자를 이제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매그네틱 렌즈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런 자기 렌즈를 사용을 한다는 것과 이런 일반적인 진짜 빛을 굴절시키는 그런 렌즈를 사용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전자현미경을 사용하면 뭐가 좋은데 해상도가 늘어난다라고 있잖아요. 물론 배율도 뭐 높일 수 있지만 해상도가 어떻게 배율을 그렇게 높이는데도 해상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있는 거야 할 때 이 공식으로 설명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학 현미경의 경우에서는 이게 람다가 빛의 파장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요 람다라는 요 값에서 전자 현미경에서는 이것을 이 일반적인 저전압의 100kV 정도의 저전압에서는 엄청나게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여기가 숫자가 줄어들면 이 D 값이, 해상도 값이 훨씬 작아질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이것을 고전압으로 사용하면 이 정도의 값이 요 람다 값에서 나오기 때문에 해상도가 엄청나게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사용하면은 뭐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전부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제대로 그 바이러스 구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워낙 작은 물체이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리보솜, 무슨 뭐 세포 골격 등의 미세한 것까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DNA 단일 분자라는 얘기는 지금 DNA 뉴클리티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긴 DNA 그 사슬 중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까지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자꾸 삐걱거리는 소리 정말 미치겠네. 그래서 그러나 단점은 전자현미경에서는 실제로 절대로 이제 라이브로 볼 수, 광학현미경은 일정한 세포를 물론 염색을 시키지 않는다면 라이브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료이든지 전자현미경에서 관찰하려면 이거 특별한 방법으로 이것을 픽세이션이라는 거죠.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가 없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요즘 저는 물론 학부 때 이것을 전자현미경 시료를 관찰하는 법을 배워서 제가 직접 이것을 이제 시료를 만들어서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사용해서 관찰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보통 뭐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한 달간을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숙련공이 돼야 제대로 된 시료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아무나 못하는 것이고, 그냥 광학현미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생물학 실험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전자현미경은 한국에서는 웬만한 경우에 이제 테크니션들이 따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하기가 힘든 경우이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장애는 아티팩트가 장난이 아니라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도 이거 제대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 맞아? 할 정도로 의문을 가질 정도로 많은 아티팩트를 이제 이 과정에서 이것을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전자현미경 두 가지 종류의 전자현미경이 있는데, 여기 이제 투과형 전자현미경이라고 얘기하는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가 있고, 주사라고 하는 스캐닝하는 주사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가 있는데, 앞서서 보여드린 그 똑같은 광학현미경으로 봤던 이 세포, 일종의 식물세포인데, 이 식물세포 안을 투과형 전자현미경으로 이런 디테일로, 이 정도는 사실 엄청나게 저배율의 전자현미경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이것을 실제적인 입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감히
광학 현미경이 무슨 짓을 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언급한 두 가지 종류의 전자 현미경, 먼저 이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투과의 전자 현미경은 이 고해상도를 구현하는 것이 중에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최대 배율이 이제 뭐야 이거 슈퍼스크립트가 없어서 50 곱하기 100만 5천만 정도까지 배열이 가능하나 시료 준비하는데 특히 까다롭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시료를 매우 얇은 두께로 썰어야 되는데 1마이크론 두께로 썰어야 돼요. 이 두께로 썰어서 만들어내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칼을 유리 자른 칼을 가지고서 이렇게 쫙 잘라야 되는데 이거 어쨌든 그 다음에 언제나 2차원적인 영상밖에 물론 당연히 제공을 못하는 것이고 흑백이다 칼라로 볼 수 없다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단점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걸 컴퓨터로 연결시켜서 컴퓨터로 칼라로 다시 입혀요. 그래서 그러한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지금 이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을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이 다양한 디테일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다 칼라를 입히게 되면은 이제 세포 안에 있는 핵 안에 있는 영색체가 이렇게 보이고 그 근처에 있는 이제 활면소포체인가 이것이 골지구나. 골지체가 여기 이렇게 딱 보이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 주사 전자 현미경은 이제 전자 비밀 충돌한 후에 나오는 2차 전자에 의한 영상을 형성함으로써 그러니까 투과가 안 되는 거죠.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볼 때는 그 전자를 투과시키기 위해서 그 시료가 그렇게 얇게 1마이크론 정도의 두께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보는 이 시료를 준비할 때는 그렇게까지 얇은, 그러니까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다가 전 금속으로 메탈을 이용해서 그 밖을 코팅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3차원의 구조를 보는데, 바깥쪽에 표면의 3차원 구조를 보는데 아주 최적화된 그런 전자 현미경이며, 물론 배율은 이렇게 낮은 배율로 볼 수밖에 없으나 이 역시 흑백 경성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리지널 영상은 흑백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컬러로 얼마든지 입히니까.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제 이건 이제 박테리아를 세균을 감염시키는 박테리아 페이지 중에 하나인데 세균의 세포 표면에 이렇게 딱 부착이 돼서 지금 막 감염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이게 지금 실제로 전자 현미경으로 이렇게 담아진 것이고, 곤충의 이제 이 앞에 입 부분에 있는 저 헤어 구조가 이렇게 딱 보이는 것도 이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모두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동물 세포가 종이 표면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주사 현미경으로 또 보이는 것입니다. 꽃가루들, 다양한 모습의 꽃가루들, 우리 혈관의 한 잘라진 단면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적혈구들과 폐혈구들, 이거 그냥 그림으로 상상으로 아티스트가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실제 영상이며 그것을 컴퓨터가 컬러로 지금 재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사형 터널 현미경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 구조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우리가 원리를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어쨌든 일종의 전자들의 자기 공명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분자 수준의 물질의 해상도를 0.01 나노미터의 해상도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현미경 하나 개발하는 사람이 이렇게 노벨상까지 받게 됐어요. 86년도에 노벨상을 받아서 탄소 그래핀 자체가 그래파이트가 이미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DNA 같은 여기 보이는 실제적인 DNA가 긴 사슬이 이렇게 높은 해상도로 디테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주사 터널 현미경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와 비슷한 기법을 사용해서 원자 간력 현미경으로 하는 건데 플라즈미드 DNA 우리가 앞에 좀 뒤에 보게 될 플라즈미드 DNA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박사과정에 있을 때 아래층에 있는 나랑 친하게 지내던 인도 녀석 하나가 이거를 전문으로 해가지고서 나한테 맨날 DNA 이중 나선 구조 원자 간력 현미경으로 찍은 걸 나한테 와서 막 쉬는 시간에 담배 피면서 같이 보곤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게 납니다. 그래서 자 현미경의 백미 크라이오 EM 그런 전자 현미경 중에서 요즘에 그러니까 전자 현미경은 그러니까 분자의 디테일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으나 아티팩트와 살아있는 물질 네이티브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네이티브 실제적인 모습 라이브 네이티브 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반전을 이루게 한 것이 이제 한국말로 초저온 전자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는 크라이오 이게 저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크라이오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주 낮은 온도 그냥 저온이 아니라 초저온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슨 200도 정도에 이르는 그런 초저온에서 이 시료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자들이 이제 그 형상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해가지고서 그 분자 구조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전자현미경입니다. 그래서 거의 완벽한 니어 네이티브한 스테이트에서 실제적인 분자 구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데 라고 하실지 모르나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분자 구조를 이 크라이오 EM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고 하는 이제 엑스레이 결정 구조를 사용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엑스레이 빔을 어떤 물체에다가 쏘게 되면 그 엑스레이가 그 물질에 굴절을 하게 돼서 그 굴절 패턴을 컴퓨터가 제대로 해석을 전자 지도가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체의 형상이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의 초기 원시적인 그런 기술 수준을 이용을 해서 사실은 이 DNA의 분자 구조를 처음에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올 수가 있겠으나 거기까지 갈 수가 없나 진도가 왓슨 크리크가 사실 이 데이터를 훔쳐와 가지고서 누구로부터 그래서 자기들의 분자 이제 DNA 이중 나선 구조 모델을 이제 설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엑스레이 크리스탈 그래프로 단백질 여러 가지 다양한 단백질들의 구조가 밝혀낼 수가 있으나 문제는 모든 물체들이 크리스탈 결정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이거 완전히 복불복이라서 결정 구조를 만들어내기 엄청난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서 각과의 노력 끝에 결정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은 분자 구조가 나온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이언스에 논문 하나 내고 이제 유명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냥 폭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준 것이 이 크라이오 EM이죠. 굳이 더 이상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는 그런 기법 사용을 안 해도 돼라고 혹자는 그럼 혹시 화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본 분들은 이거 대신에 NMR 사지 NMR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분자 구조 밝혀내면 되잖아요. 그것은 가능한데 큰 물질을 이건 어제 분자량이 작은 물질들만 NMR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라이오 EM에 관한 일종의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냈느냐 하는 이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크라이오 EM 발명해낸 사람이 최근에 몇 년 전에 이거 역시 또 노벨상을 타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중요했으면 노벨상을 탔을까라는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노벨상에 관해서 관심 1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하나 어쨌든 문제는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하자면은 이 단백질 예를 들어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이 크라이오 EM에 의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단백질들을 막 모아가지고서 정제를 한 다음에
아주 극초원으로 이렇게 저온 상태에서 딱 준비를 해버리면 그것을 준비하는 그 물 자체가 수용액이니까 물 자체가 희한한 유리 결정체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들이 분자 구조가 흩어지지 않고 순간적으로 얼려져 있어가지고 막 이제 흩어져 있게 되는데 그것을 전자현미경에서 보게 되니까 얼마나 작은 디테일을 볼 수가 있겠어요. 전자현미경에서 여러 가지 지금 각도로 앵글로 퍼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다양한 가능한 각도들로 전부 이것을 전자현미경이 2차원적으로 물론 관찰을 하나 그거를 전부 컴퓨터가 종합을 해가지고서 딱 분석을 하면 이제 그 물질의 3차원 구조가 제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MRC 랩이라고 하는 데서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일종의 메카가 되어버렸는데 요즘. 그래서 이 MRC 랩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분이 바로 거기서 그래서 이 세 분의 각각 다른 곳에 있는 이 세 분이 같이 공동으로 이제 크레딧을 얻게 됐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2013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그 해상도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 퍼지하게 돼가지고 이거 뭐 큰 도움이 되겠어? 이 정도 가지고 한데 이제는 2021년도, 20년도 수준에서는 이 분자의 하나하나의 구조가 전부 다 까발려지게 될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게 돼서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어떤 효소의 이런 정확한 미세한 분자 구조가 밝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우리 이 시점에 의해서 크라이오 EM 덕분에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표면 구조가 이렇게 엄청난 해상도로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 분자 구조를 가지고 항체를 우리가 개발을 해내는 겁니다.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결합을 하게 되는 항체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서 그 항체를 여기서 이제 항체 모습과 얘기한 요 이형화 결합에 의한 요 부위가 바로 그래서 여기 이 부위를 요 항체가 이쪽 부위를 헤비 체인이라고 하고 항체에서 이쪽 작은 부분을 라이트 체인이라고 하는데 그 헤비 체인과 라이트 체인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S 단백질의 어떤 특정 부위와 결합하고 있는 분자 모델링이 그래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항체 결합 테스트를 하고 제대로 된 항체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이제 세포를 연구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단계의 세포 자체를 이제 공부를 하겠다. 세포 안에 훨씬 더 미세한 단백질 수준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겠다. 이제 각각의 맞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다른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는 도구가 현미경 수준에서 광학 현미경 아니면 심지어 개구리알 같은 경우는 이건 육안으로도 관찰을 할 수 있는 큰 크기이기 때문에 한때 이런 현미경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기 전에는 많은 이제 생명과학 실험실에서 이 개구리알을 하나의 모델 생물로서 개구리를 사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루기가 이렇게 쉬우니까 이거는. 그러나 요즘은 그래서 더 이상 실험실에서 개구리 가지고 연구하는 실험들이 없어지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점점 갈수록 미세한 분자의 파인 디테일까지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현미경들을 사용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하나를 이제 원자를 볼 수 있는 것은 주사 탐심 현미경이야 라고 하는 것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발 절대 그런 식으로 생물학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일단 정리하는 측면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으로 이 첫 강의를 마치고, 다음 세션에서는 이제 세포막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안으로 슬슬 진입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 장을 살펴보겠습니다.